일단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13조가 증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배터리팩 제조사 FBPS와 체결한 3조 9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밝혔고요. 포드와 약 9조 6천억 규모의 계약 해지를 포함하면 거의 열흘 만에 총 13조 5천억 정도가 해지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라 그냥 포드가 야 내가 2차전지 전기차 만드는 거를 좀 포기할게 해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9조 6천억이 사실상 안녕하십니까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온더블 투자자분의 김동석 운용력입니다. 2026년도에 어디에 투자하고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산업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를 밝히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천천히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1부 시작하겠습니다. 2차전지가 최근에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 2차전지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나온 악재들이 좀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가 됐다. 근데 그 계약 해지된 게 한 개가 아니라 뭐 두 개다. 그렇게 해서 총 10조가 넘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진짜 우려할 부분들인가?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보겠는데 일단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13조가 증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이 규모만 보면은 상당히 좀 공격적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배터리팩 제조사 FBPS와 체결한 3조 9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밝혔고요. 포드와 약 9조 6천억 규모의 계약 해지를 포함하면 거의 열흘 만에 총 13조 5천억 정도가 해지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포드에서 나오는 이 9조 6천억 규모는 이 포드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문제되는 건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야지. 이건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근데 그냥 포드가 야 내가 2차전지 이 전기차 만드는 거를 좀 포기할게 해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9조 6천억이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 잘못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 추가로 얘기할 거는 이 9조 6천억이라는 게 2027년도부터 잡힐 매출입니다. 그 아직 영원 단 1원도 잡히지 않았다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컨센서스에서 조금 빠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실적이 나온 거에 대해서 취소가 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드는 사실상 이 대형 픽업 트럭으로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전략 자체가 조금 실패한 전략이다. 전기 트럭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뭘 실더라도 멀리 못 가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사막을 달리거나 그럴 때도 전기를 충전할 때도 없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전기 픽업 트럭을 쓴다는 건 사실상 이 사이버 트럭은 그냥 이쁘니까 쓴다 이건데 포드는 효율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효율성으로 가려다 보니까 전기는 안 먹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FBPS 배터리 사업 철수에 따라 또 이번 지난해 4월에 체결한 전기차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도 해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포드랑 해지를 하고 또 FBPS랑 또 해지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계약이 해지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계약액 27억 9,500만 달러 가운데 이미 이행된 물량 1억 1,000만 달러를 제외한 잔여분이 해지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포드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 포드가 픽업 트럭을 이용한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전략이 실패했다라는 거 확인했는데 그럼 이건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FBPS의 현실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자동차 사업분의 특정 OEM 팀, 그러니까 뭐 포드나 GM이나 뭐 그런 쪽이 아니라 신시장 팀에서 주도한 프로젝트입니다. FBPS가 이제 계약을 체결한 거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승용차, 뭐 안에 들어간 픽업 트럭, 뭐 이런 게 아니라 상용차, 바로 대형 버스나 실제 이 상업용 트럭에 대해서 이 전문 패커를 대상으로 셀과 모듈을 공급하는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한번 뚫어보자, 뭐 그런 것들 중 하나였고 원래 주로 가던 길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제 배터리를 공급하거나 모듈을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이들을 위해서 공장을 따로 만들거나 또 증설을 했는데 그냥 취소가 돼서 그 라인에 대해서 증설한 부분이 손해로 잡히면 그거만큼 잘못된 게 없거든요. 근데 기존에 보유한 공용화 라인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더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있던 거를 조금 더 한번 가동률을 올려볼까 해서 계약을 따온 거지, 그들을 위한 이 라인을 증설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라인 가동이 중단이 되거나 유휴 설비가 발생하는 리스크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계약 해지된다는 거는 그냥 계약이 해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손해가 생기거나 또는 이 장비에 대해서 돈이 투자가 들어갔는데 그 돈이 날아가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그러면 3조 수주받았던 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거는 실적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미래의 실적도 아니고 지금 2024년도 5년도 계속 수주 들어오던 건데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면 2024년도 2분기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 매출액이 약 1,0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3조를 맺었는데 지금 1년 동안, 1년도 아니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들어온 돈이 1,0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계약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느리게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6년 이후에 주요 매출 계획에 애초에 크게 반영돼 있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 반 동안에 돈이 한 1,000억밖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 이거를 예를 들어 4년 5년을 해도 지금 5,000억이 될까 말까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2026년도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사실 여러분들이라고 해도 이거를 진짜로 뭐 큰 규모로 적어 놓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적어 놓겠죠. 그래서 사실 2026년도 매출 계획에는 상당히 미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보유한 공용화 라인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손해는 없고 수익도 크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애매했어요. 애초에 이 입지 자체가. 그래서 이 자산 손상 처리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이것 때문에 수정할 건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손해볼 것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규모만 큰 거예요. 3조 규모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있었던 거였는데 그냥 날아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는 정말 2차 전지에 대해서 집중할 기업들만 남고, 이제는 2차 전지에서 어려운 기업들이나 좀 손해가 날 것 같거나 좀 수익을 못 낼 것 같다 하는 기업들은 뒤로 좀 빠지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스마트폰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 스마트폰이라 그러면 정말 다양하게 많았거든요. 우리 블랙베리, 노키아, 뭐 아니면은 우리가 뭐 스카이도 있었고요. 다양한 LG도 있었고요. 스마트폰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애플이랑 그 다음에 삼성전자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엔 수요가 나오지 않고 또는 효율이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자기가 잘하는 쪽으로 결국에는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잘하고 싶어 하고 모두가 성공해 또는 성장해 보이고 싶어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지금 전기차가 뭐 1000km 이상 달린다 그럼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픽업 트럭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따지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입지를 좀 찾으러 슬슬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메인들만 아마 전기차에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 2차 전지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일단 단가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2021년도에서 2년도로 단가가 크게 상승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어나면서 단가 상승세가 좀 일어났습니다. 단가 상승이 일어나면은 안 좋은 게 뭡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이 배터리 가격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2022년도 전기차 생각해보면은 가격이 엄청 비쌌어요. 그 당시에 뭐 1억 원이 그냥 넘어가는 차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전후로
비싼 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전기차가 신기했지만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2023년도 그 당시에 단가가 갑자기 쭉 떨어지면서 이 당시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단가 하락세가 이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가격도 쭉 떨어졌는데,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게 뭐냐면은 당연히 이 전기차에 대한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 자체도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이 전기차 가격이 점점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캐즘이라고 하는 이 둔화 구간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구간으로 가는 그런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캐즘은 결국엔 단가 조정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단가 조정이 시작이 되면은 그 다음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프라, 그 다음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가 조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재고평가 손실입니다. 그 이전에 좀 비싸게 이 높은 가격일 때 만들어 놓은 배터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배터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만들면 얼마예요? 엄청 싸죠. 적어도 3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러면은 그 3분의 1 가격으로 만든 가격으로 지금은 과거 만든 것도 책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 만들었어도 지금 만들면 30만 원이면 30만 원에 책정을 해야 돼요. 그럼 70만 원은 평가 손실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손실 난 건 아닌데, 지금 평가해 보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니까 70만 원은 어쨌든 지금 평가로 봤을 때는 손실이잖아. 그래서 재고평가 손실로 빠져야 돼요. 그럼 빠지게 되면은 2차전지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그 손실만큼 마이너스가 찍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23년, 24년이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25년, 2026년 오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단가가 안정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점점 더 2차전지 배터리 사용하는 데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단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났고, 그럼 이제는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2차전지가 성장하거나 올라올 만한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당연히 소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수요가 폭발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제 천천히 바닥 찍고 올라오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웬만한 조금 어렵다 버티던 기업들은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메인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조금 좀 돈 벌어볼까, 성장해볼까 하는 구간에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캐즘으로 보자면 이 초반에 이 2차전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확 커서 수요가 확 몰렸다가 단가 너무 비싸니까 단가가 떨어지고, 이 단가에 대해서 바닥을 찍고, 이제 조금 이 전기차 그 다음에 뭐 ESS 로봇 하면서 수요가 이제 막 늘어난 시기거든요. 그래서 단가 조정이 끝나고 인프라 깔리고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가 와야 이제는 뭐가 이 캐즘을 이겨낸 실제 성장이 이뤄지는 겁니다. 근데 전기차 또는 뭐 ESS 로봇 떠나서 2차 전지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저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캐즘을 이겨내는 구간이고, 캐즘을 이제 슬슬 벗어나려고 하는 구간이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2차 전지가 이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제가 수요는 어디라고 했죠? 예, 그 수요처들은 바로 여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데이터 센터.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는 뭐가 있죠? 예, ESS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에 이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시켜 줄 수 있는 배터리 ESS가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우린 전기차에 당연히 2차전지 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플러스로 이 지금 이 로봇들에 들어가는 것도 다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옛날에는 전기차 배터리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 데이터 센터, 로봇, 전기차 등등등 들어가는 배터리가 많아진다. 그만큼 전력도 많이 먹고 전력의 이 안정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으로 슬슬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처럼 막 4개월, 5개월 만에 10배 오르고 막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말 긴 기간 동안에 한 1,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론 내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계약 해지는 2차전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이슈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지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포드 부분에서도 포드가 잘못한 거고, 이번에 FPBS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모 자체가 3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줄 만한 또는 단기간에 돈을 줄 만한 그런 사업은 아니었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차 전지의 가장 큰 문제는 단가와 수요였는데, 단가는 이미 해결이 됐고요. 수요는 2026년 갈수록 아마 아까 얘기한 대로 ESS 로봇, 전기차 중심으로 저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과거 전기차에 국한됐던 2차 전지 수요가 ESS 로봇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기업을 가지고 있다 또는 ETF를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1년 이상 좀 중장기적으로 상향한다 보고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캐즘을 이겨내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같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회가 되면은 또 중간 점검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2026년 삼성전자, 이건 꼭 알고 가세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1년 모든 플랜을 볼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꼭 알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첫 번째가 삼성전자 연초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요. 삼성전자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올 거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 디램이 막 엄청 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한 8, 9월부터입니다. 그래서 8, 9월부터 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단가 적용이 시작된 게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부터인데, 그러면 4분기가 언제입니까? 10월, 11월, 12월이거든요. 그럼 디램 가격이 막 쏘기 시작할 때에 이 단가가 적용이 되기 시작한 게 아마 4분기 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4분기 실적이 아마 좀 기대하는 만큼 나와줘야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장 컨센서스라고 해서 이제 증권가에서 나온 이 기대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넘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실제 투자자들이 얼마나 나와야 좋아할지, 얼마나 만족할지 알 수는 없는데, 실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기대 이상을 만들어줘야 이 주가가 유지가 되든 더 크게 올라가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번에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을 보면은 실적이 이 증권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순이익부터 시작해서 매출액도 이상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왜 하락이 나왔느냐? 그 이유가 투자자들의 전망치를 약간 못 넘었다. 거기에 좀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밀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분명 좋겠지만 과연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냐 못 미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S26 엑시노스 2600 탑재 이후 성능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S26에 이번에 엑시노스 2600이 탑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 설계한 건 아닙니다. AMD랑 같이 설계를 한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이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2600의 성능에 따라 2027년도에 공개한다고 했던 엑시노스 2800, 이거는 설계도 자체적으로 하고 이 모바일용 GPU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던 엑시노스 2800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00에서 뭔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2800 해볼만 하겠는데, 기대감이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이 엑시노스 2800에 대한 얘기 때문에 사실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2600에서 뭔가 발열도 좀 나고 뭔가 좀 느낌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아마 2800에 대한 기대감도 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S26에 나오는 엑시노스 2600에 대한 성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아마 요즘에 테크 유튜버들이 많다 보니까 다 한번 확인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2월에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삼성전자 이사회 의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사실 이재용 회장이 과거부터 이제 등기이사에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금 회장이지만 계속 등기이사에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미전실 같은 이 사업지원실 같은 경우에도 새로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슬슬 사법 리스크도 다 벗어났고 이제 등기 이사에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시기가 아마 이번 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 지분에 대한 변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등기이사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등기이사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책임 경영이에요. 내가 이 회사를 책임지겠다, 책임지고 내가 운영에 나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등기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사실 뭘 한들 사실 믿음이 조금 없는 거예요. 등기 올라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등기에 올라가야 그 다음부터 아마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삼성전자 HBM4 엔비디아 납품 여부입니다. 일단 이번에 삼성전자 HBM4를 엔비디아에 납품한다고는 하는데, 그 납품 이후에 점유율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다음에 그 납품 이후에 엔비디아의 관계가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그 다음에 HBM4 성능에 대해서 뭐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엔비디아에 넣어보면 만약에 삼성전자 HBM4가 제일 좋아, 그럼 굳이 SK하이닉스 걸 더 쓸 이유는 없거든요.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나서의 이 지금 점유율 HBM4에 대한 입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적어놓은 이 네 가지가 모두 1분기 이내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2분기까지, 그러니까 상반기도 아니고 1분기 이내에 해결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삼성전자에서는 알고 가야 된다. 저거에 따라 정말 이 주가에 대한 방향성도 크게 변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보자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일단 증권가의 예상치보다는 삼성전자 실적 좋게 나오겠지만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상치를 되게 높게 보고 있다는 소리죠. 미국의 경우 브로드컴처럼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분명 괜찮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투자자들이 이거보다 훨씬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만큼은 또 안 나와서 디램 가격 상승 랠리 및 납품 가격 급등 이후 첫 실적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도 좀 애매했고 4분기가 내가 봤을 때는 좀 메인 실적 발표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 아마 SK하이닉스까지 실적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충분히 뭐 긍정적으로 줄지 또는 부정적으로 줄지 모르겠지만 그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볼 거는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입니다. 제게는 이 회장이 삼성 책임 경영의 마지막 열쇠로 평가받는 등기이사에 복귀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경영을 하려면 등기이사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내가 뭐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회장은 2016년 10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이 됐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후 2019년 10월 재선임 없이 임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등기이사로 못 올라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네, 2월 이사회에서 이 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 여부에 대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얘기했지만 우리 정현호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사업지원 TF에서 내려왔고요. 박학규 실장이 다시 올라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래전략실이라고 불리는 이번에 사업지원실이 정식으로 올라가게 됐고, 근데 그 사업지원실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미래전략실에 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메인급들, 거기서 책임자들은 다 이제 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다 빠졌어요. 근데 마지막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정현호 부회장이었는데 그 정현호 부회장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박학기부터 시작해서 쭉 깔려있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그 당시에 있던 메인급 바로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에요. 그래서 그 실무진들이 이번에 사업지원실에 메인급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뭔가는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걸 하려면 일단 등기사로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는 거고요. 등기이사 복귀는 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사실 주주총회에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거 자기 올라가겠다는데 이거 다 동의하겠죠. 근데 이제 2월에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갈지 말지는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올라가 주면은 삼성전자한테는 당연히 호재다, 책임 경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구나 얘기를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HBM4 엔비디아 납품 기대입니다. 이제 내년에 출시되는 엔비디아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될 이 첨단 고대역폭 메모리 테스트에서 삼성전자 HBM4가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이제 GPU다 그럼 루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블랙웰이라고 하고요, 호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베라라는 게 붙어요. 그 다음에 호퍼랑 블랙웰에도 앞에 붙어요. 뭐가 붙냐면 그레이스라는 게 붙습니다. 브레이스, 호퍼, 그레이스, 블랙웰이라는 게 붙거든요. 왜 붙냐? 이 그레이스는 CPU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레이스, 호퍼, 그레이스, 블랙웰, 베라, 루빈 부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블랙웰을 만들 때 우리가 블랙웰이 B200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B200이 하나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는 B200 두 개의 그레이스 CPU 한 개를 써서, 그래서 GB200 합니다. 이게 이제 AI 가속기예요. 그래서 AI 가속기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넓은 판으로 돼 있고, 여기에 이제 B200, B200 밑에 이제 그레이스 CPU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여기에 LPDDR 들어가 있고, 여기 옆에 이제 HBM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라 루빈에서 베라는 CPU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루빈이 GPU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테스트와 관련된 사안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항상 엔비디아 관련된 거는 뭐 쉽게 공개를 하거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분위기는 괜찮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요구한 삼성전자 HBM4 공급 물량은 내부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뭐 한 10개 원했는데 뭐 말하는 거 보니까 15개 달랐는데 상당히 좋네. 그러니까 제가 말한 15개는 실제 물량은 아니고 예상치를 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HBM4에 대한 수요가 아마 삼성전자가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HBM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계속 뒤처져 있었어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근데 그게 기술력이 딸려서냐?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냥 HBM을 필요 없다고 버렸다가 갑자기 이제 필요해지니까 다시 주워다가 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보다 느려진 거예요. 원래는 HBM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하러 그 칩 합쳐서 하냐? 하나로 하면 되지. 그래서 삼성전자가 포기했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승부수를 걸려면 HBM4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HBM4에 삼성전자가 목숨을 걸고 엔비디아에 승부를 걸고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번 결과가 HBM에 대한 이 수요나 결과가 아마 삼성전자의 좀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르면 내년 2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2026년도 2월 본격적으로 HBM4 양산에 들어가 엔비디아에 납품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부터 엔비디아에 납품이 들어가는구나, 납품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 앞으로 대한 점유율이 삼성전자의 미래를 결정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좋은 얘기만 써놨잖아요. 근데 살짝 이제 삼성전자에 태클을 거는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소음인데,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의 HBM과 DDR5 등 메모리 반도체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비를 건 거죠. 야, 너네 왜 우리 특허 침해했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한테. 그래서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 반도체 기업 넬리스트가 미 관세법
337조 위반을 주장하면서 제소를 한 겁니다. 얘네가 삼성전자가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 야, 너네들이 지금 우리 거 지금 뺏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한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 법인, 그 다음에 이제 고객사인 구글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조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사가 9월쯤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1월쯤에는 언제 결론이 난다라고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괜히 이유 없이 시비 건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뭔가 건덕지라도 나오면 조금 이제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넷리스트는 ITC에 제한적 수입 배제 명령과 특허 침해 정지 명령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넷리스트는 실제 뭐 자신감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어떤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한테 발목을 잡았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소음이 조금 있네요. 최근에 되게 좋은 얘기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결론을 좀 내자면 올해는 증명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격이 올랐다, 뭐 시황이 좋다, 업황이 좋다 이걸로 끝낼 상황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작년에 디램 기대감이 올해 엔비디아 납품이라든가 이 결과로 보여야 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로 책임 경영을 시작해야 삼성전자의 한 단계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등기이사로 올라가야 돼요. 사람들의 실적 기대치와 시장 기대치의 간극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실제 우리가 나고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뭐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는가, 아니면 사람들 기대치보다 높은가, 아니면 기대치보다 좀 낮은가, 이거를 확인해야 추가 성장에 좀 부분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특허 침해 조사는 부정적인 이슈지만 단기간 내에 어떻게 될지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1분기에 삼성전자의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 삼성전자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거기에 살짝 불편한 이슈 하나 껴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에 대한 삼성전자 행보 같이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지금 이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거 현실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는 로봇은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큰 돈 됩니다. 우리가 로봇 기업들 중에서도 2026년도 상반기에 좀 일정이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반기에 이런 일정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 일정에 따라 어떤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시작해 볼 거고요. 일단 상반기 자율주행 로봇 일정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로봇을 한다 그러면 항상 휴머노이드를 생각하는데, 휴머노이드랑 같은 맥락에 있는 게 결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에서 말을 하기를 우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도 하나의 로봇으로 보는 거고, 휴머노이드도 하나의 로봇으로 보는 거고, 그냥 그게 로봇의 그냥 종류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미래차 연구개발 조직을 개편하면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블랙웰이 2026년도 하반기에 본격 도입되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지난 10월 엔비디아와 협력을 공개하며 학습 인프라를 구체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현대차도 자율주행을 하는데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도 과거에 처음에 자율주행을 할 때는 엔비디아 걸 썼습니다. 지금이야 자체적인 걸 쓰지만 과거에는 엔비디아 거랑 협업을 해서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현대차랑도 같이 협업을 하더라도 충분한 기술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과 AI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현대차 그룹이 2026년도에 SDV 페이스카를 선보입니다. 이게 이제 이 엔비디아랑 협업을 해서 나온 자동차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완전히 출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2026년도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2027년 신차부터 SDV 적용 양산차를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한번 보여줄 겁니다. 우리한테 이런 자율주행 또는 이런 기술력이 있는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가 나왔다. 근데 이걸로 우리가 양산한다 그러면은 엄청나겠지? 이런 걸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7년도부터 양산이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2026년도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시기다. 그리고 2028년에는 현재 개발 중인 SDV 운영체제 플레오스와 자율주행 AI 기술, 아트리아 AI 등 모든 기술을 총망라한 차량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7년도에 나오는 차도 사실 뭐 메인은 아니고 진짜 모든 기술력이 다 집중되어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2028년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26년도에 맛보기로 보여주고 27년도에 양산해주고 28년도에는 그 모든 기술을 합쳐서 한번 출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율주행과 SDV 등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높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블랙웰,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받아서 같이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GPU 도입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그만큼 데이터 처리 능력도 좋아져 전반적인 기술 개발 속도도 빨라질 거다. 근데 사실 최근에 테슬라 기술력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테슬라를 부산에서 완전 자율주행 하는 걸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났습니다. 사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아니 아무리 자율주행이 좋다고 한들 도로가 넓은 뭐 미국에서나 가능하겠지. 한국 특히 부산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먹히겠어? 뭐 이런 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부산에서 자율주행을 했었는데 상당히 스무스하게 자율주행 운전하는 거를 확인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위기감을 분명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슬라가 뭐하냐, 이제 이사회 의장이 자율주행 무인 택시 전용 차량 사이버캡을 출시를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이 자율주행이 기술력이 있다고 된 게 아니라 승인을 받고 허용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자율주행이 돌아다닐 수 있는데 허용받거나 승인받은 데가 몇 군데 없죠. 그러면 출시 못하는 거 아니냐. 그냥 이거 나오면 뭐하냐, 뭐 창고에다 넣어놓냐. 그래서 보급형 전기차로 출시할 수 있다라는 구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완전 자율주행으로만 할 건 아니고 혹시나 나중에 혹시 모르잖아. 그래서 앞에 핸들이랑 뭐 페달도 달라면 달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상반기에 사이버캡을 대량 양산하는 게 지금 테슬라의 목표인데 자율주행 기술력을 충분히 개선하지 못하면 일단 일반 전기차로 판매하겠다라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로빈 덴홈 테슬라 이사회 의장은 운전대와 페달이 필요하다면 사이버캡에 장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사이버캡은 페달도 없고 핸들도 없고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핸들이랑 페달을 달아서 보급형 전기차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사이버캡 디자인을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상당히 괜찮거든요. 보급형으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게 이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굳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당장 안 나오더라도 페달이랑 핸들을 달고 나오더라도 충분히 수요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사이버캡을 2026년도부터 양산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얘네들도 처리해야 돼요. 핸들을 달지 말지, 페달을 달지 말지, 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충분히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테슬라도 상당히 결정을 앞두고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메인으로 보는 건 뭐냐면은 현대 쪽 자율주행 로봇 얘기예요. 근데 지금 로봇 얘기가 자율주행밖에 없던데 진짜 로봇 얘기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풋옵션 조건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시기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완전 끝나는 시기를 얘기할 때 보통 막 3년 뒤입니다.
뭐 2년 뒤입니다. 맨날 이랬는데 지금 벌써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2021년 6월 공시한 풋옵션 행사 조건을 보면 거래 종결일 2021년 6월 21일부터 4년 이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풋옵션에 대한 이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6월 21일까지 상장이 결정되면 소프트뱅크가 팔 수 있는 거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두 번째, 거래 종결일로부터 4년 이내에 상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2025년 6월 21일까지 상장이 안 돼. 그러면은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상장 안 결정됐나요? 안 됐죠.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안 됐죠. 그래서 충분히 풋옵션을 지금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소프트뱅크가 따로 하지 않았죠. 왜?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거래 종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지 않을 경우 5년이면은 2026년도 6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2026년도 6월 21일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2026년도 6월 21일까지 좀 지켜보다가 소프트뱅크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기다릴 만한 또는 상장을 좀 준비할 만한 시기가 지금부터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전후라는 거죠.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마 2026년도 상반기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멀지가 않았다.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2025년 6월 21일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에 성공 아니면 실패하는 두 경우 모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안 했고요. 세 번째 조건이 남아 있어서 올해 6월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되지 않으면 아마 그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대로 그냥 상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조금 대기하다가 좀 유지하다가 뭐 나중에 한참 뒤에 상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뭐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꼭 상장을 해야겠어요?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누구의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바로 정의선 회장의 개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그룹 돈도 아니고 이게 어떤 회사의 돈도 아니고 본인 돈이에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로봇 계열사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지난 4년간 개인 자금만 5,29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뭐 배당받고 뭐 이거저거 한 거 해가지고 돈을 이만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올 2분기에도 그러니까 2025년도 2분기에도 1,250억 원의 추가 투자가 되면서 누적 투자 규모는 한 6,500원 정도 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만 6,500억의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만큼이나 넣었겠습니까? 당연히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국에 상장해서 그 상장한 다음에 나온 돈으로 어떻게든 현금 만들어서 지배구조 개편 끝내려고. 현대모비스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주회사가 돼야 되는데 지주회사가 되려면은 지금 기아가 들고 있는 지분이나 이런 거 다 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려면 현금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만들려면은 뭐 이런저런 어떻게든 뭐 티끌 모아 태산할 수 있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하는 게 가장 옳고 빠르다. 저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의선 회장의 개인 돈이 6,500억이나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600억 원, 2023년도에 500억 원,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1,100억 원 하면서 2배씩 늘어났는데 현재로는 총 한 6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6년 6월 전후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국 상장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상반기에는 자율주행과 로봇이 다 현대차 쪽의 이슈로 몰려 있는데 그거를 조금 밀어붙이는 게 테슬라의 사이버캡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충분히 현대차가 이번에 상반기에 로봇이나 자율주행 관련된 언급이나 발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디서 발표를 할까? 또는 가능성이 있을까? 그건 아마 이 신년회에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새해 전략을 2026년도 1월 5일 이후에 공개를 할 텐데 아마 정의선 회장의 메시지에 좀 이목이 집중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 현대차 안에 자율주행 메인 부서인 이 포티투닷 이 인수합병한 기업이 있죠. 그 포티투닷의 사장, 그 송창현 사장인데 그 송창현 전 사장이 사의했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끄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많은 상태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 붙잡아줘야 되는데 누가? 정의선 회장이. 그래서 아마 수습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또는 쉬쉬하고 넘어갈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 이 2025년도 송창현 전 이 차 플랫폼 본부 사장 그리고 포티투닷 대표 이사의 사이로 침체된 연말 분위기인데 이거를 아마 2026년도 초에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걱정을 좀 해소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은 새해 자율주행 기술 차별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을까.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 로봇 관련된 얘기를 제대로 한번 언급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론을 좀 내보자면 2026년 상반기 증시 일정상 자율주행과 로봇 일정이 상당히 많이 겹치는 상황이에요.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전에 다 얘기한 게 상반기 얘기죠. 올해 덜 오른 완성차 관련 기업 중에 현대차가 메인으로 SDV 로봇 이슈 독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력 조선은 사실 대부분 3년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오르기 위해서라면 좀 단기간 오른 자율주행 로봇은 이제 한 1년 올랐거든요. 자율주행은 뭐 오른 것도 없고 그럼 이제 조금 한번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상반기는 현대차 중심의 자율주행 로봇 기업들이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HL만도, 현대차 이 기업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로봇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제는 좀 실적이 찍히고 실체가 보이고 좀 성장하는 기업이 특히 상반기에 좀 이 일정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기업들 충분히 현대차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는 조선업에 대한 전망이랑 그 다음에 조선업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릴 예정이니까 꼭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보여드릴 표가 있는데 일단 이 표가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조선업에 대한 성장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 그 조선업이 갑자기 주가가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상승이 나왔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거를 알아야 2026년도도 오를까? 아니면 안 오를까? 아니면 오르더라도 좀 적당히 오를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치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조선업은 사실상 2020년도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2020년도에 사실 우리가 이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바이러스가 나왔었죠. 그때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다들 비대면으로 다들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그 당시에 다들 배달만 하고 배송하고 하면서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이 엄청 늘어나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 이제 물동량이 많지 않았는데 해운 물량이 엄청 늘어나면서 실제 이 시장에 사이클이 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선박이 그만큼까지 필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조선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실적이 좋거나 뭐 긍정적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조선 사이클이 돌았던 게 2006년도, 그 다음에 2007년도 한 이때까지 사이클이 한번 돌았고 그리고 나서 쭉 죽어 있다가 2020년도쯤 갑자기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슬슬 조선 사이클이 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해운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이거 시장 점유율 넓히려면은 야 선박 주문해야겠는걸.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선박 주문을 많이 넣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박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가 뭡니까? 바로
후판이에요. 후판이 뭐냐면은 두꺼운 철판입니다. 근데 그때가 한창 이제 업황이 안 좋을 때다 보니까 배 가격은 엄청 바닥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신조선가라고 하는데 배 가격은 바닥인데 후판 가격은 그 당시에 이제 돈을 막 엄청 풀고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철강 가격이 저 높이 있을 때죠. 그러니까 철강 가격은 저 높이, 원가는 저기 위에 있는데 배 가격은 저기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를 지금 당장 만들면 적자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어쨌든 이 철강 가격은 결국엔 내려올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좀 죽으면서 그 배 가격은 지금 수요 보니까 계속 올라가면서 배 가격은 상승할 것 같고 그럼 결국에는 이 원가의 가격과 배 가격이 다시 이제 크로스되는 시기가 올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수익성이 크게 살아날 거고 그 다음에 점차 앞으로 갈수록 지금 저가지만 나중에 고가 물량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자를 좀 보더라도 일단 지금 당장에서는 주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 기업들이 대부분 다 주문을 받았어요. 선박에 대한 주문을. 근데 이 선박이 주문을 받으면은 당장 뭐 지금 받고 6개월 뒤에 바로 내는 게 아니라 보통 만드는데 한 2, 3년이 걸려요. 근데 이게 만드는데 2, 3년이 아니라 설계하는데 2, 3년이고 만드는 건 6개월 정도 걸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된 이제 선박 관련된 매출이나 실적이 꽤나 자세하게 나온 이유가 뭐냐? 앞으로에 대한 1, 2년치에 대한 전망치가 그 이유는 지금 주문을 받고 나오는 게 2년 뒤라서 이미 사실 2년 뒤, 3년 뒤 정도의 실적은 이미 다 계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대단하게 원가가 바뀌거나 대단하게 신조선가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실적은 예상치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2020년, 21년도에 받은 물량들이 이제 2022년, 3년도에 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화면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적자 로우 싱글이라고 적혀 있죠. 전체에 이거 이게 현대사모중공업 이게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보시면은 이 적자 로우 싱글이 보시면 2023년도 1월 2월 1분기 2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에 몰려 있고요.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뭐다? 다 적자예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적자입니다. 이때까지는 전부 다 적자인데 이제 이 밑에 뭐가 있냐면 고가 물량이 있어요. 이 고가 물량부터가 이제 수익이 나긴 하는데 뭐 엄청 큰 수익은 아니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2023년도 1, 2분기까지는 다 적자만 내다가 이제 고가 물량으로 돌아서는 시기가 2023년 3, 4분기로 돌아서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일단 HD 한국조선해양 먼저 돌고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도 이제 4분기부터 돌기 시작하고 고가 물량으로 근데 미포조선이나 이런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얘네들도 돌긴 하는데 비중 자체가 다르죠. 얘네들이 이제 30% 이제 30% 도는 애들이고 위는 이제 100% 60% 이상 돌아가는 애들이 이제 이 위쪽이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가장 먼저 센 이유가 얘네들이 고가 물량으로 가장 먼저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뒤따라서 천천히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 물량으로 넘어갑니다. 이 고가 물량이라는 거는 철강 가격이 좀 떨어지고 신조선가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한 구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도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제 적자 로우 싱글이 아예 없죠. 예, 현대사무중공업은 아예 없고 보시면은 100% 고가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나오는 물량이 전부 다 수익이 나는 물량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여기까지 적자 내다가 이제부터 흑자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도 보시면 이제 이 구간 라인 때 넘어오면서 이제 슬슬 크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대미포조선도 이제 얘는 아직도 지금 고가 물량 못 받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여기서 이제 고가 물량 60%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은 아직 18% 수준밖에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가 1, 2, 얘가 이제 3, 그 다음에 뭐 4, 5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순서로 본다면. 그래서 쭉 가보면은 이제 2분기 넘어가면서 고가 물량 80% 넘어가는데 왜 80%냐?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예, 대박 고가 물량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싼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싼 가격에 수주받은 거.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이 훨씬 더 커지겠죠. 2분기부터. 그다음 보시면은 현대중공업은 아직 초고가 물량, 그러니까 그냥 고가 물량만 거의 100% 가까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미포조선이 이제야 고가 물량 조금 받기 시작하고, 삼성중공업도 이제 고가 물량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하나오션도 고가 물량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2분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이 조선업이 크게 추세 전환하는 시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메인은 뭐예요? 결국 메인은 이 대박 고가 물량이에요. 이거를 많이 받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주가라든가 업황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시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3분기 보시면은 이제 고가 물량이 절반 내려오고 절반이 대박 고가 물량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달리고요. 현대중공업도 이제 슬슬 대박 고가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고가 물량 한 43%까지 채우고, 삼성중공업도 고가 물량 80%까지 채우고요. 하나오션도 고가 물량 92%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 4분기가 돼서 대박 고가 물량 50%, 대박 고가 물량 7%, 0%, 0%, 0%고 이제 고가 물량 100% 채웠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2025년도에 들어가지고 조선업이 갑자기 확 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박 고가 물량으로 전체적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2025년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은 당연히 대박 고가 물량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도 갑자기 이제 2025년 들어가면서 대박 고가 물량이 확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존에 들어왔던 수익성보다 훨씬 더 큰 수익성이 들어오게 되는 시기가 2025년도였고, 현대미포조선도 이제 2025년 들어오면서 이제 고가 물량으로 크게 전환되고, 그 다음에 늦게나마 이제 대박 고가 물량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얘가 제일 느려요. 네, 삼성중공업 보시면은 이제 얘도 1분기부터 대박 고가 물량 들어오게 되는 구간이죠. 2025년도. 하나오션도 대박 고가 물량 들어오게 되는 시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2025년도에 진입을 하면서 대박 고가 물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가 오고, 실적에 대한 이 성장이 나오는 시기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실적을 열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하나오션에 대한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전체적으로 분기로 봐도 영업이익이 256억 하다가 1690억,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고가 물량이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대박 고가 물량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2586억, 3717억 하면서 쭉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대박 고가 물량 덕분에 올라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보더라도 가장 크게 올라온 시기가 2025년도였다. 그전에도 올라왔냐? 올라오긴 했어요. 그전에도 상승세가 안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나오긴 했는데, 이제 대박 고가 물량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 시기가 2025년도다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상승세도 상당히 컸거든요. HD 현대중공업은 이때만 해도 되게 많이 올라왔다. 2024년도만 해도 얘기했는데, 이제 대박 고가 물량 들어오면서 29만 원짜리가 쭉 더 크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더 크게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거의 한 2배 정도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전에도 상승세가 많이 나왔지만 충분히 이후에 더 큰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했고, 실제로 상승 랠리가 나온 구간을 보면은 대략 2023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년, 4년, 5년 해서 쭉 상승이 이어졌더라. 그래서 실적을 보더라도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2024년도 영업이익 3,900억, 4,900억, 8,500억, 9,500억 하면서 대박 고가가 늘어날수록 실적이 좀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분기별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연도로 보더라도 보시면은 21, 22는 적자 물량을 해소하는 구간이었고, 23년도부터 이제 고가 물량 받기 시작하면서 흑자 전환,
그러면서 이제 성장세가 이렇게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이제는 고가 물량에 대한, 그러니까 초고가 물량에 대한 이 기대감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더 이상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만한 구간은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상치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실적이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실적의 성장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예상치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도에 봤던 엄청난 상승세, 막 거의 2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2배가 오르는 그런 가파른 상승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좀 이제 지지부진하고 조금 완만한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선업이 2026년도도 엄청 재밌을까요? 물어보면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재미는 없을 수 있다. 오히려 좀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은 상승이 조금 완만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이제 조선에 대해서 나쁘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선이 2025년도보다는 2026년도가 재미없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우리가 그나마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이 있다면은 대한조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대한조선이 상당히 이 마진율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년에는 2024년 수주한 초고성가 물량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높은 이익률이 조금 더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3년 90%를 웃돌았던 매출 원가율이 83.2%에서 올해 3분기 75.2%로 하락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대한조선에 대한 부분들도 성장세가 저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한조선은 실적도 되게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대한조선에 대한 실적입니다. 실적 전망치가 지금 2022년도 저점으로 해서 3년, 4년 그리고 5년도까지 했을 때 실적이 되게 큰 상황인데, 거기에 비해서 기업의 주가가 꽤나 이제 별로 안 움직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은 좀 둘만하다. 지금 구간에서 좀 열어두고, 그래서 굳이 조선업에서 우리가 종목을 찾아보자면 대한조선이 좀 전평가된 기업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2026년도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만한 업종들 또는 종목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떤 게 나쁘다, 어떤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뭐가 좀 더 이 자극적으로, 그리고 뭔가 좀 더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 같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항상 이 올라온 연차가 얼마 안 되는 기업들, 뭐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올라온 연차가 2년 이내인 기업들이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 4년 이상 올라온 기업들은 조금 지루하거나 아니면 조금 지지부진한, 힘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2026년도는 저희 신사임당 구독자분들 더 대박나고 더 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뉴스나 정보, 그 다음에 종목들 더 궁금하다 하시면은 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에서 제가 또 따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또 유튜브 한번 방문하시고요. 이번 2026년도도 한 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고 신사임당 구독자분들 뵈러 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